대구 중구 골목길 깊숙한 곳.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작은 미용실이 있었다. 해순 미용실이라고 쓰인 간판의 글씨는 오래전에 색이 발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인 김혜순에게는 그 어떤 명품 간판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72세의 혜순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관절이 뻣뻣해도 허리가 아파도 5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다. 미용실 셔터를 울리고 오래된 형광등을 켜면 세 개의 낡은 의자와 거울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혜순에게는 평생의 동반자들이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혜순은 거울을 닦으며 혼잣말했다. 거울 속 주름 깊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20살의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시작한 이 미용실.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 도연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던 수많은 날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25년 전 도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18살 아들과 자랑스러운 표정의 47살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우리 도연이가 커서 효자가 될 거야. 그때 혜순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로 도연은 어머니 기대에 부응했다.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며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고 그 말을 지키려 해외 건설 현장으로 떠났다. 15년 도연이 해외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의 습한 정글, 아프리카의 메마른 대지까지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3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내어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미용실 기계를 새로 사주고 집 수리비도 됐다. 어머니, 제가 큰 돈 벌면 미용실 정리하고 편히 쉬세요. 도연아, 나는 일하는 게 좋다. 너는 내 걱정만 해라. 매번 휴가 때마다 나누던 대화였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모자 간의 대화일 뿐이었다. 도연이 정말로 어머니의 미용실을 없애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은 해외에서 나름의 위치를 잡아갔다. 현장 감독까지 승진했고 연봉도 상당했다. 30대 중반에는 이수빈이라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도 했다. 혜순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데다 속이 깊어 보였다. 하지만 작년 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도연이 일하던 건설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낸 것이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도연은 릴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공항에서 나온 도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다. 15년간의 해외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도연아,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 집에서 쉬어라. 처음 한 달 동안 도연은 열심히 노력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0대 중반의 나이, 15년간의 해외 생활로 인한 국내 인맥 부재, 급변한 건설업계 환경,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해외 경력은 좋지만 국내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요즘은 젊은 분들 위주로 면접장에서 들려오는 거절의 이유들. 도연의 자신감은 점점 무너져 갔다. 두 번째 달부터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달에는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 대신 동네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기분 전환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며 나가서 자정 넘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혜순은 걱정했지만 아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참았다. 15년 동안 해외에서 고생한 아들이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사실 도연은 한 달 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였다.
몇만 원씩 걸어서 이기면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한번 크게 잃자 그것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미 몇백만 원을 잃었고 급기야 사채에까지 손을 뻗쳤다. 사채업자들의 이자는 살인적이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빠르게 늘어났다. 매일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도연은 공포에 떨며 지내야 했다. 네 번째 달, 도연은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다. 어머니, 가게를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저녁 식사 중이었다. 혜순의 수저가 멈췄다. 며느리 수빈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뭐라고? 이 동네도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미용실 손님들도 예전만 못하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차라리 정리하고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요. 혜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1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하는 첫 번째 제안이 이것인지 믿기지 않았다. 도연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미용실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여기 건물값이 얼만데요? 팔면 최소 8천만 원은 나올 텐데. 그 돈으로 편의점이나 치킨집 같은 안정적인 사업을 하면. 도연아, 혜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여기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이고. 그러니까 더 아까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서 언제까지 이런 힘든 일을 하실 거예요? 도연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미용실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15년 동안 해외에서 벌어온 돈은 다 어디로 갔냐? 혜순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도연은 할 말이 없었다. 회사 부도 이전에도 술과 도박으로 상당한 금액을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앞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내 가게를 팔아서 해결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부터 모자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도연은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혜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의 태도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같은 말을 했다. 혜수는 그때마다 내가 제대로 된 일을 찾아서 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도연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빚은 3천만 원에 달했고 사채업자들의 연락은 더욱 빈번해졌다. 김도연 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죠. 이번 주 안에 이자라도 갖고 오세요. 협박성 전화에 도연의 손은 떨렸다. 어머니의 미용실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그날 또 다른 면접에서 떨어졌고 사채업자로부터 최후 통첩까지 받았다. 어머니, 내려오세요. 잠옷 차림의 혜순이 계단을 내려오자 도연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가게를 파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도연아, 너 지금 어머니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수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15년 동안 효자로 살았던 아들이 이럴 수 있다니. 도연아, 너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냐?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도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어요. 지금 빚이 3천만 원이에요. 혜순과 수빈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이었다. 그때였다. 도연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거실에 원목 의자를 들어 올렸다.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혜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72년을 살면서 아들에게 이런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빈의 몸에 전류가 흘렀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수빈은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미용실 문을 열 시간에 맞춰 김치찌개를 끓이고 남편 도연이 늦잠에서 깨어날 때쯤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두었다. 39세 그녀의 일상은 온통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수빈은 창밖 작은 마당을 바라보곤 했다. 예전에는 그곳에서 몰래 기본 동작을 연습했다. 남편이 해외에 있을 때만. 하지만 도연이 완전히 돌아온 후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서 있으면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럴 때마다 수빈은 15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전통무용가 이수빈이었다. 23살 때의 일이었다. 한별국악단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던 그녀는 부채춤, 살풀이춤, 한량무까지 어떤 춤이든 소화해냈다. 동료들은 수빈이가 추는 춤에는 혼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로 작은 극장에서 시작해 국립극장 무대까지 그녀는 천천히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의 첫 솔로 무대는 잊을 수 없었다. 젊은 국악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창작 살풀이 춤, 전통적인 살풀이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이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그녀가 무대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긴 소매를 휘날리며 추는 춤은 바람이 춤추는 것 같았다. 슬픔을 풀어내는 전통적 살풀이가 아니라 생명의 환희를 표현하는 새로운 살풀이였다. 관객들의 박수가 극장을 가득 메웠을 때 수빈은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관객석에 도연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8살 청년. 친구를 따라 우연히 온 공연이었는데 수빈의 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저는 춤을 모르지만 뭔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연 후 무대 뒤로 찾아온 도연의 첫 인사였다. 그것이 두 사람 인연의 시작이었다. 도연은 수빈의 모든 공연을 빼먹지 않고 봤다. 공연이 끝나면 늘 무대 뒤에서 기다렸고 연습실까지 마중을 나왔다. 수빈도 그의 성실함에 감동했다.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술에 대한 순수한 감동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수빈 씨 춤을 보면 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힘든 현장 일을 하다가도 공연 생각을 하면 힘이 나요. 도연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루 종일 시멘트와 철근을 다루는 거친 일상에서 수빈의 우아한 춤은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도연은 수빈의 공연 일정에 맞춰 데이트를 잡았고 연습으로 지친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기다려 주었다. 당신의 춤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언제까지고 당신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 도연의 말에 수빈은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자신의 예술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1년 후 도연이 해외 건설 현장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3년만 다녀올게요. 그동안 당신은 계속 춤춰요. 제가 돌아와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3년 동안 수빈의 실력은 더욱 성장했다. 도연이 보내주는 편지와 응원에 힘입어 더 큰 무대들에 도전했다. 국립, 극장 주무대에서도 공연했고 해외 공연에도 참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차세대 전통무용계의 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도연이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수빈아, 3년 동안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그런데 이제는 좀 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3년간 떨어져 있었던 연인의 투정 정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요구는 구체적이 되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다. 수빈아, 우리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죠. 남들 앞에서 춤추는 일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춤이 전부예요. 결혼하면 더 중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 그런 게 여자의 진짜 행복 아닐까? 당시 26이었던 수빈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기혼 여성의 무대 활동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 특히 전통무용은 몸의 선을 드러내는 의상 때문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수빈에게 춤은 생명이었다. 무대에 서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저 정말 춤을 계속하고 싶어요. 결혼 후에도요. 도연은 고민하더니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럼 결혼 후 2년 정도만 더 하고 은퇴하는 걸로. 수빈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2년 후에는 도연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 도연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수빈아, 이제 그런 일은 완전히 정리해. 집에서 나를 뒷바라지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내 역할이야. 잠깐만요. 2년은 더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건 결혼 전 이야기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남의 앞에서 몸을 보이는 일은 기혼 여성이 할 일이 아니야. 그때서야 수빈은 깨달았다. 도연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춤이 아니라 춤추는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었다는 걸. 저에게 춤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이야.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 이기적이라는 말에 수빈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니. 하지만 이미 결혼 반지를 끼고 이씨 성을 단 후였다. 처음 몇 년은 견딜만 했다. 새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이 있었고 시어머니도 친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무의식 중에 발끝이 움직였다. 손목이 저절로 돌아가고 어깨가 리듬을 탔다. 텔레비전에 무용 공연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야 했다. 보고 있으면 가슴이 너무 아팠다. 옛 동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 함께 무대에 섰던 친구들은 계속 발전해 나갔다. 누구는 무용단의 주역이 되었고 누구는 해외에서 활동했다. 수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수빈아, 요즘 어떻게 지내? 가끔 옛 동료가 연락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춤은 안 춰? 정말 아까운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해서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이 해외에 있을 때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혼자 있을 때 거실에서 몰래 몸을 풀었다. 텔레비전 검은 화면을 거울 삼아 기본 동작을 연습했다. 15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것을 봤지만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했다. 수빈도 조심스럽게 했다. 새벽이나 늦은 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하지만 도연이 일시 귀국할 때마다 모든 것을 숨겨야 했다. 몸이 유연해진 것 같은데? 뭔가 운동해? 도연이 의심스럽게 물으면 집안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고 둘러댔다. 거짓말하는 자신이 초라했다. 지난해 도연이 완전히 돌아온 후 수빈의 일상은 더욱 갑갑해졌다. 실직한 도연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왜 그렇게 자꾸 밖에 나가려 해? 동네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해?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따라다녔다. 더 이상 거실에서 몰래 연습할 수도 없었다. 수빈의 몸은 점점 굳어갔다. 유연, 성도 떨어지고
예전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던 관절들도 뻣뻣해졌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대화 수준이었지만 점점 격해졌다. 수빈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물으면 당황했다. 남편을 지지하자니 시어머니에게 죄송했고, 시어머니 편을 들자니 남편이 화낼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하던 수빈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돌렸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가게 팔아서 정리하자니까요. 수빈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깨진 도자기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남편의 거친 숨소리, 자신의 빨라진 심장박동까지 모든 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들렸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도연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어머니와 다퉜다. 수빈은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태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특히 남편이 의자를 들어올리며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수빈 몸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용수의 본능이 깨어났다. 무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춤 동작만이 아니었다. 몸의 중심을 잡는 법, 공간을 활용하는 법,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는 법,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이었다. 그 밤, 이불 속에서 자신의 몸을 만져본 수빈은 알았다. 예전보다 굳어졌지만 아직도 단단한 종아리 근육, 여전히 유연한 관절들, 15년 동안 숨겨왔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들을 확인했다. 남편의 코골이 소리 사이로 그녀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리듬을 조심스럽게 꺼내봤다. 부채춤의 우아한 선율, 살풀이춤의 깊은 정서, 한량무의 경쾌한 박자, 모든 것이 아직도 몸 안에 살아있었다. 언젠가는 이 몸에 새겨진 기억들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올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다. 도연의 술버릇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처음에는 맥주 몇 캔으로 시작했던 것이 소주 한 병, 두 병으로 늘어났다.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져 자정을 넘기는 일이 잦아졌다. 온라인 도박에서 진 돈을 술로 달래려 했지만 술이 깰 때마다 현실은 더욱 참혹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다. 처음에는 정중했다. 김도연 씨, 안녕하세요. 대출 상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변했다. 김도연 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자만 해도 하루에 몇십만 원씩 늘어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죠. 협박 같은 목소리의 도연은 전화를 끊곤 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원금 2천만 원이 3개월 만에 3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그는 어김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가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봅시다. 혜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도연아, 여긴 내 마지막 의자와 거울이 있는 집이다. 어머니, 나이에 뭘 더 하시려고요? 쉬면 죽어. 나는 죽을 때까지 가위 잡고 살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수빈은 부엌에 숨어들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2주가 지나자 도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술을 마시고 들어온 그는 미용실로 내려가 장비들을 둘러봤다. 어머니, 이 드라이어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 의자들은? 도연아, 너 뭘 하는 거냐? 그냥 궁금해서요. 다 팔면 얼마나 나올까 해서. 혜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감정평가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때부터 도연은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찾아보고 중고 미용기기 가격을 알아봤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까지 했다. 어느 날 아침 프린트한 서류들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봐보세요. 건물값만 8천만 원은 나와요. 기계들 팔면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에요. 도연아, 너 정말로 이런 계산을 하고 다니는 거냐? 어머니, 이게 우리 미래예요. 이 돈으로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차리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혜순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했다. 도연아, 내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내가 벌어라. 내 평생 터전을 팔아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머니는 왜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세요? 망하든 말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언쟁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수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 막혔다. 한 달이 지나자 도연은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았다.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도 높아지고 몸짓도 거칠어졌다. 어느 날 밤에는 미용실 의자를 발로 찼다. 이런 낡은 의자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야 해요? 쾅!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혜수는 놀라 뒷걸음쳤다. 도연아, 너 정신이 나갔냐? 정신 나간 건 어머니예요. 수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위험한 사람이 있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도연이 미용실 거울을 주먹으로 쳤다. 거울에 금이 가고 그의 손에서 피가 났다. 도연아, 혜수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울었다.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피 흐르는 손을 보며 도현도 잠시 정신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비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도연 오빠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혜순도 걱정이 많았다. 수빈아, 우리 도연이가 뭔가 다른 문제에 휘말린 게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전화도 이상하게 많이 오고 그럴 때마다 표정이 어떤 표정?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도연에게 직접 물을 용기는 없었다. 요즘 그는 사소한 것에도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도연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돌아왔다. 밤 11시가 넘었다. 소주 2병은 마신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해결될 문제예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했다. 사채업자와의 통화였다. 수비는 부엌 문틈으로 남편을 지켜봤다.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네. 이번 주 안에.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도연은 한참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내려오세요. 잠옷 차림의 혜순이 계단을 내려오자 도연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말했다. 더 이상 설득이 아니었다. 협박에 가까웠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가게를 파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도연아, 너 지금 어머니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수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15년 동안 효자로 살았던 아들이 이럴 수 있다니. 도연아, 너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냐?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어요. 지금 빚이 3천만 원이에요. 혜순과 수비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예상했지만 충격이었다. 3천만 원?
혜순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네, 맞아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수빈은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했다. 화도 나고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다. 도연아, 그렇다고 어머니 가게를 팔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수빈이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3천만 원을 언제 갚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다. 실제로 상황은 절박했다. 사채업자들은 이미 물리적 위협을 암시하고 있었다. 도연아,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책임지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때였다. 도연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절망과 분노, 술이 섞여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갑자기 거실에 원목 의자를 들어올렸다. 무거운 의자를 머리 위로 높이 든 채 소리쳤다. 어머니가 고집부리시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혜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72년을 살면서 아들에게 이런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도연아, 너 정말로 어머니한테 그럴 거냐?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빈의 몸에 전류가 흘렀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깨어났다. 시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지금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꺼낼 때가 왔다. 수빈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대 위를 걷는 것처럼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찼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다. 자신이 평생 무시해왔던 아내의 춤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혜수는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다. 도연아,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내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5년 동안 해외에서 고생한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박을?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이었어요. 심심풀이로 시작한 거였는데 한 번 이기니까 더 큰 돈을 걸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크게 잃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고 수빈도 남편 옆에 앉았다. 그래서 사채까지 쓴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았다. 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한테 폭력을 이두르려 했잖니.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사과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빈이 말했다. 도연 씨, 사과받을 생각은 없어요. 대신 정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혜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먼저 이 집에서 나가. 당분간 혼자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라. 어머니, 내 말이 끝난 게 아니야. 고시원이든 원룸이든 나가서 살면서 일해라.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고 도박도 손 떼라. 수빈도 덧붙였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정말로 변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들어오세요. 도연은 두 여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빚은 내가 직접 갚아라.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도 1년이면 3천만 원이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혜순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정말로 다시 시작해 보겠어요. 하지만 수빈은 한 가지 더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가 춤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마세요. 1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내가 너의 춤을 쓸데없다고 했지?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었어. 오늘 보니까 내 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알겠더라. 수빈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밤 도연은 간단한 짐을 쌌다. 15년 만에 어머니와 아내 없이 혼자 보내는 밤이 될 것이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어머니, 수빈아, 저 꼭 변해서 돌아올게요. 도연아, 무리하지는 말고 천천히 하거라. 중요한 건 진짜로 변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근처 고시원을 구해서 들어갔다. 작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새벽 5시부터 재활용품 수거 일을 시작했다. 힘든 일이었다. 무거운 박스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폐지와 고철을 모았다. 하지만 술을 끊고 정직한 일을 하니 조금씩 정신이 맑아졌다. 하루에 8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정직한 돈이었다. 그중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절반은 빚 갚는 데 썼다. 사채업자들에게는 매달 일정 금액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자를 포함해서 5년은 걸릴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혜수는 여전히 미용실을 지켰다. 이제는 아들이 가게 정리를 말하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오히려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가까워졌다. 수빈아, 너 정말로 춤을 다시 시작할 거야? 네, 어머님. 지역문화센터에서 어린이 전통무용 강사를 모집한다고 해요. 그럼 지원해봐라. 내가 응원해줄게. 수빈은 며칠 후 문화센터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예전 경력과 자격증이 있었다. 면접에서 그녀는 간단한 시연을 했다. 15년 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는 춤이었다. 부채를 든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춤에 감탄했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춤이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주세요. 첫 수업날, 수빈은 10여 명의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그녀는 15년 만에 진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작은 발들이 자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선생님, 춤이 정말 예뻐요. 저도 선생님처럼 춤추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에 수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리워했던 것이었다. 무대 위에서 느끼는 그 살아있음.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느낌.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연은 처음으로 집에 안부 전화를 했다. 어머니, 저예요. 도연아, 어떻게 지내니? 힘들지만 괜찮아요. 매일 일하고 있어요. 술도 완전히 끊었고요. 혜수는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더 차분하고 진정성이 있었다. 수빈이는 어떻게 지내니? 응. 문화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정말 행복해 보여. 도연은 아내가 다시 춤을 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미안함과 동시에 자신이 빼앗았던 것을 되찾은 그녀가 대견하기도 했다. 수빈이한테 전해줘.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응원한다고. 2달이 지났을 때 수빈이 문화센터 발표회에서 솔로 무대를 하게 되었다. 혜수는 꼭 보러 가겠다고 했다. 발표회 당일
관객석에는 혜순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맨 뒤쪽,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는 도연도 와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대에 수빈이 등장했다. 하얀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든 그녀의 모습은 15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가 있었다. 15년의 세월, 억압과 참음, 그리고 해방의 기쁨이 모두 춤에 녹아 있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춤에 빠져들었다. 혜수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춤을 바라봤다. 뒤편의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춤이 끝났을 때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수빈은 깊숙이 인사를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맨 뒤편의 도연과 마주쳤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도연은 무대 뒤로 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사라졌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야 아내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3개월이 되는 날, 도연은 다시 집 앞에 섰다. 손에는 3개월간 번 돈의 절반을 봉투에 담아 들고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빚 갚는 데 썼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혜순과 수빈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3개월 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있었다. 어머니, 수빈아, 저 돌아왔어요. 혜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정말로 달라져 있었다. 체중이 줄었지만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이 맑아졌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져 있었다. 수빈도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변한 것 같네요. 아직 멀었어요. 빚도 다 갚으려면 4년은 더 걸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더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더 진실했다. 도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계속 일하면서 빚을 갚을 거예요. 그리고 수빈이가 하고 싶은 일 지원해 줄 거예요. 수빈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제가 빼앗았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6개월 후, 도연은 재활용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수빈은 문화센터에서 정규 강사가 되었고 주말에는 개인 레슨도 했다. 그녀의 수업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아이들이 춤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며 수빈은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꼈다. 혜수는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춤을 가르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뻐했다. 1년 후 수빈은 작은 무용단을 만들었다.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통 무용단이었다. 이름은 새봄 무용단이었다. 새로운 봄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첫 공연 준비를 하면서 수빈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춤으로 표현해 보세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수빈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 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설렘을. 2년 후, 수빈의 무용단이 첫 정기 공연을 열었다. 관객석 앞자리에는 혜순이, 그 옆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무대에 오른 수빈은 더욱 성숙해진 춤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춤에는 이제 과거의 한이 아니라 현재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추는 군무에서는 미래에 대한 꿈이 느껴졌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메웠을 때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진정으로 깨달았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온 도연은
아내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수빈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대신 따뜻함이 있었다. 혜순도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수빈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보는구나. 그날 밤, 세 가족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미용실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혜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수빈은 거울 앞에서 간단한 동작을 연습했다. 내일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새로운 춤이었다. 도연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빈아, 내일 공연 연습 도와줄까? 정말요? 고마워요. 도연은 이제 아내의 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수빈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3년 후, 도연은 빚을 모두 갚았다. 재활용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수빈의 무용단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그들의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혜수는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4일만 일했다. 나머지 시간은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데 썼다. 수빈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의 손자, 손녀로 여겼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미용실 앞 작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벚꽃이 피어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혜순이 중얼거렸다.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빈이 대답했다. 도연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진짜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현재는 평화로웠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다. 그날 저녁, 수빈은 작은 공연을 했다. 마당에서 가족들만을 위한 춤이었다. 달빛 아래에서 추는 그녀의 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도연과 혜수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큰 박수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정말 아름다워, 수빈아. 도연이 말했다. 고마워요. 이제야 정말로 자유롭게 춤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구 골목 안쪽 작은 미용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상처가 있지만 희망이 더 큰 그런 평화가. 혜수는 거울을 닦으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넘어지고 일어서고 상처받고 치유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새로운 봄이 온다. 수빈은 내일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새로운 춤을 연습하며 생각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비록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 도연은 내일 일할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일인 줄 몰랐다. 비록 힘들지만 떳떳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세 사람 각각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하루가. 미용실 거울은 고요히 달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 거울에는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비춰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희망이. 그리고 그 희망은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와 함께 다시 시작될 것이다. 도연은 아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의자를 더 높이 들어올렸다. 너도 어머니 편을 들 거야? 그럼 너희 둘이 알아서 해. 하지만 수빈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연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께 더는 손대지 마세요. 도연은 아내의 돌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평소 온순하고 말없던 그녀가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술과 분노, 절망에 휩싸인 그는 이성을 잃었다. 내가 뭔데 나서는 거야. 그 순간 수빈은 자신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무용수로 훈련받은 반사신경과 체력, 15년간 잠들어 있던 모든 기술들이 한꺼번에 깨어났다. 도연이 의자를 휘두르려는 순간 수빈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15년 전 무대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회전 동작이 본능처럼 나왔다. 그녀는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며 의자의 궤도에서 벗어났고 동시에 왼발로 남편의 중심을 흔들었다. 뭐야? 이게 뭐야? 도연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비틀거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거운 의자를 들고 있던 그는 균형을 잃으며 뒤로 물러났다. 수빈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부채춤에서 배운 우아한 손동작으로 남편의 팔목을 정확히 잡아 의자를 떨어뜨렸다. 거실 바닥에 의자가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수빈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제 완전히 무용수의 것이었다. 15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이 무대가 되었다. 평소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던 이 공간이 지금은 무한히 넓은 무대처럼 느껴졌다. 한량무의 경쾌한 발놀림이 되살아났다. 발끝이 바닥을 가볍게 디디며 마치 바람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15년간 쌓인 한과 분노, 그리고 해방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대체 넌 누구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15년 동 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면이었다. 도연은 점점 더 격해졌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다. 내가 뭘 안다고 이래. 가만히 있으라고.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빈은 마치 바람처럼 피해갔다. 살풀이춤의 부드러운 흐름이 수빈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남편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절대 먼저 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것이 전통무용의 철학이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는 것. 분노를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 해결하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움직임에는 강인함도 있었다. 1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표현되고 있었다. 억눌린 꿈들, 포기해야 했던 무대들,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까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혜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빈아, 혜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수빈은 시어머니를 향해 잠깐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온순한 며느리가 아닌 무대 위에서 생명력 넘치는 춤을 추던 그때의 이수빈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도연은 아내가 한눈을 판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더욱 무모하게. 자존심이 상한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너 같은 년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줄 알아? 수빈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무대에서 배운 공간 감각, 상대방의 호흡을 읽는 능력이 모두 살아났다. 그녀는 검무의 날카로운 동작을 응용했다. 검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과 팔이 검이 되었다. 도연이 달려오는 순간 수빈은 옆으로 몸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옆구리를 지나쳤다. 마치 검무에서 검을 피하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전통무용의 꽃이라 불리는 회전 동작이 이어졌다. 수빈은 몸을 한 바퀴 돌면서
도연의 발목을 걸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마치 미리 안무가 짜여진 무대처럼. 무게중심을 잃은 도연은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그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충격 때문이었다. 거실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거친 숨소리와 시계 소리만이 들렸다. 수빈은 아직도 무용수의 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차분했다. 마치 방금 전까지의 격렬한 움직임이 꿈이었던 것처럼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이 순간 분출되었다. 무대에 대한 그리움,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증까지 모든 것이 춤이 되어 표현되었다. 도연은 소파에 엎어진 채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너는 누구야? 그때 수빈이 처음으로 웃었다. 씁쓸하지만 해방감이 담긴 웃음이었다. 15년 만에 진짜 자신을 되찾은 웃음이었다. 저는 이수빈이에요. 15년 전에 무대에서 춤추던 그 이수빈이요. 혜수는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희생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자신을 구해주었는지를. 수빈아, 고마워. 혜순의 목소리는 작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도연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 우습게 여겨왔던 쓸데없는 춤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 그리고 자신이 15년 동안 억압해온 아내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니. 수빈은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15년 동안 당신 때문에 저 자신을 잃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15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제 춤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 쓸데없는 일이 어머님을 지켜드렸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빈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의 꿈을 짓밟았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님, 수빈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15년 동안 숨겨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혜수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빈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도연이가 너 같은 사람을 몰라봤네. 그 말을 듣고 도연은 더욱 부끄러워졌다. 어머니까지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만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수빈은 남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도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죽어갔어요. 조금씩. 매일.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죽어가고 있어요. 도박과 술 때문에 저를 억압한 것처럼 당신 자신도 억압하고 있어요. 수빈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말로 변해야 해요. 저처럼요. 수빈은 일어서서 거실을 둘러봤다.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어머님,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해봐요. 세 사람 모두. 혜수는 며느리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래, 수빈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연도 바닥에서 일어나 앉았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적어도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으니까. 저도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도연은 자신의 도박 문제를 자세히 털어놓았고
수빈은 15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혜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